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26일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쿼드 실무그룹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교수님, 지금 오늘 대담에 지금 들어가기 전에 속보가 들어와서 이 내용부터 먼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일과 17일에 방일을 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에서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데 일본의 초청으로 윤 대통령 부부가 방문을 하고 일본 방문은 한일 관계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밝혔거든요.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을 해서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도 굉장히 오랜만 아닙니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라고 좀 봐야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동안 경색됐던 한일 관계가 이제 훈풍을 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아무래도 역사 문제 때문에 한일 관계가 한일 양국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거든요. 군사안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적 문제 때문에 굉장히 그 한일 관계가 경색되는 국면이 있었는데 네. 그러한 부분을 이제 우리 정부가 대승적인 결정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 측에 이제 뭔가 좀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분위기가 반영이 돼서 이제는 정상 외교, 셔틀 외교가 시작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서 기시다 총리와 어떤 내용을 주제로 정상회담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도 좀 관심이 쏠리는데 북핵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 주로 다뤄주겠습니다만 최근에 일제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의 입장 표명이라든가 태도 변화가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진전된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언론 보도를 나오는 걸 네. 보면 이제 아직까지도 일본 국내 정치적인 여건 때문에 기시다 정부에서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도 한일 당국 간에 계속 논의가 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어느 정도까지 성의를 보이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 네. 기시다 총리가 입장 표명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좀 이렇게 좀 진솔한 사과의 태도를 좀 보여주길 바랄 것이고요. 일본 입장에서는 보수 세력의 어떤 정치적 입김을 고려해서 최대한 신중한 모습을 보이려 할 거고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마지막까지 당국 간의 어떤 치열한 네. 그러한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역사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우리 정부가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수출 규제라든지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을 막았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문제를 위해서 양국이 이제 협력하는 것을 필두로 해서 그동안에 한일 양국 간의 경색이 됐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언론 성명이라든지 공동 성명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한국과 일본이 양국이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다. 정상 차원에서 노력을 한다. 이런 발표를 하시고요. 그 이후에 실무적인 차원에서 네.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일, 17일 일본 방문에 이어서 다음 달 말에는 미국을 국빈 방문을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것은 12년 만이고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두 번째로 맞는 국빈인데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고려된 결정이라는 해석이 맞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한미동맹 70주년이기 때문에 백악관 대변인이 발표한 것처럼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훌륭한 동맹 중에 하나인 한미동맹이 70년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것보다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 시스템에 있어서 가지는 중요성이 계속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네. 국빈 방문을 결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은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세 번째 한미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주요 의제들을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의제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가장 큰 주제는 한미동맹이 글로벌 전략적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부분에 논의를 할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군사 안보 동맹으로 시작을 했지만 70년이 지나면서 이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해 나갔기 때문에 다뤄야 할 의제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군사안보적으로도 일단 북한에 점증하는 그 위협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에서 그 핵심 동맹인 한국의 어떤 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요, 주둔 미군의 생명을 지키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철통 같은 연합 방위 태세를 확인하는 부분, 무엇보다도 그 중에서도 이제 그 확장 억제력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계속 고도화 전문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위협에 그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확장 억제력이 실행력을 제고하는, 말로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국의 그 안보를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보여줄 수 있을 네.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서 보다 한국이 미국의 적극적인 대답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진일보한 그러한 결과가 나올 거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기술, 에너지, 우주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가장 그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가 아무래도 경제안보, 네. 기술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도체법이라든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우리 기업들이 뭐 피해를 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얼마만큼 동맹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제 진짜로 행동하는 동맹으로서의 모습을 경제 안보 측면에서 보여줄 것인가, 이 부분에서도 보다 더 좀 진일보한 그러한 그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제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확장 억제력의 실행력을 제고하는 부분, 그리고 경제 안보 측면에 있어서 한미 양국의 이해 차이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북한 핵에 대응한 부분부터 경제 안보 부분까지 여러 현안들이 좀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나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우리 전기차의 차별 문제라든가 반도체법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피해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좀 보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좀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의 국내 정치적인 부분하고 그 연결이 네.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바이든 행정부,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재선을 앞두고, 물론 출마 선언은 안 했지만요, 계속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어떤 그 미국 국내 역량을 강화하는, 그러니까 첨단 기술이라든지 제조업의 어떤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다시 돌려서 양질의 일자리를 미국 내에 창출할, 이 부분을 가지고 유권자, 특히 중산층에게 어필함으로써 내년에 그 재선에 성공하는 그런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계속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갖고 오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 성과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한국 기업들만 쏙 빼서 혜택을 주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도 포괄적으로 동맹들을, 한국을 포함한 동맹들을 보다 좀 이렇게 아우른다고 해야 네. 될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포괄적인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 내달 그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그게 안 되더라도 이제 그 행정부 차원에서, 바이든 행정부 차원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 조만간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 정도의 성의 표시는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네.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이 중국의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우리나라의 역할 확대를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5월에 있을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정상이 만나서 또 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하는 이런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이 외교에서 어떤 측면으로 좀 대응해야 될지, 어떤 전략을 마련해야 될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우리 외교가 가진 그 핵심적인 과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반도를 범위에서 뛰어넘어서 영내, 이게 아시아 태평양을 넘어서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에서 중국의 견제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국익을 담보할 것인가? 그러한 과정에서 미국, 일본과 어떠한 협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국익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서 가장 과제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국이 아무리 중국의 부산을 견제해서 한국과 일본의 동참을 요청하고 네. 있다 하더라도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국익에 기초를 해가지고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건 양보하고 얻을 수 있는 걸 얻어가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우리의 국익을 특정한 케이스에 정해놓고요. 그것에 부합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일관성을 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네. 수용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미국과 일본과 협의를 하고 그리고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중국을 설득하려고 계속 외교적으로 그런다면 중장기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또 미국 주도의 대중국 협의체라고 할 수 있는 쿼드 참여 논의도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쿼드에 우리가 회원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조금 저희가 좀 신중한 모습을 취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예상과는 다르게 쿼드가 굉장히 다자 안보 협조로 발전하는 우리가 전통적 안보 협조로 군사 안보 협조로 발전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인도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인도의 뜻을 거스리면서까지 굉장히 빠르게 군사안보 협의체로 쿼드를 발전시키기에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19 대응이라든지요, 기후변화라든지 공급망이라든지 이러한 실용적인 방안에서 쿼드가 지금 내부 결속을 다진다고 할까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한국이 쿼드의 일원으로 들어갈 그럴 필요성은 없다. 그러니까 좀 저희가 추이를 지켜보고 이제 나중에 정말로 쿼드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때, 물론 그 이전에도 계속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회원국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할 부분이 있다. 그러나 그 대신에 그 회원국들과 논의를 하기 위해서 쿼드 저희가 플러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쿼드의 워킹 그룹이 있습니다. 네. 다양한 부분의 워킹 그룹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말씀드린 공급망이라든지 인프라 재건이라든지 해양 안보라든지 사이버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가 가진 첨단 기술과 제조 능력을 가지고서 리딩 컨트리 즉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각각의 워킹 그룹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그 회원국들과의 관계를 계속 잘 유지해 놓는다면 나중에 저희가 필요로 할 때 쿼드 회원국에 가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제를 좀 넘겨서요. 미국 국가정보국이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핵 포기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 또 북한이 주기적으로 도발에 나서는 배경은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핵 무기를 정권 보장의 수단으로 여긴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력이 굉장히 손상이 왔죠. 그 이후에 이제 북한 정권이 한 것이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 손상된 지도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문을 걸어 닫고 이제 두 가지를 추구하게 됩니다. 네. 하나가 자의적 국방력을 구축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자립 경제를 구축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현재 형성된 국제 환경을 잘 활용하면서 계속 절치부심하면서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뒷배를 이용해 가지고 자립 경제와 자유적 국방력 확보에 노력을 했고 자유적 국방력의 확보가 내부 통치의 근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자유적 국방력 구축의 핵심이 바로 말씀하신 핵과 미사일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결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포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시간이 거치면서 이제 북한에서 파악할 때도 향후 2, 3년 동안은 이러한 국제 환경이 변화될 리가 없다. 즉 미국과 어떤 서방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진영 간 대립이 계속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위기를 잘 활용해서 북한이 자유적 국방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국방력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석을 토대로 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핵 무기를 포기할 의지가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핵 능력을 발전시켜가지고 어떤 핵 보유국으로서 인정받을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보고서에 따르면 저희가 계속해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언제 감행할 것이냐 이런 전망들을 해왔습니다만 지난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올해도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관련된 움직임이 있다라는 분석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핵실험에 착수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핵태세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술핵 작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저도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달렸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술핵 실험을 위한 모든 준비를 끝났다. 풍계리 핵실험장에 필요한 3번, 4번 갱도도 다 복원이 됐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만 하면 핵실험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말씀드린 중국과 러시아 같은 국제적 환경,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중국이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되거든요. 과연 그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무시하고 어떤 그 전술핵 실험을 할 것이냐. 물론 전술핵을 갖다가 상용화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실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된 시간표에 따라서 그 자위적 국방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술핵 실험을 할 것인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적 결정만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